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반드시 돌아온다. 새벽 2시 47분. 저는 다시 깨어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똑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철조망, 총소리, 궁견에 짖는 소리.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매주 두세 번 이 악몽을 꿉니다. 왜일까요? 저는 탈북에 성공했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탈출하고 있을까요? 왜 저는 아직도 철조망 앞에 있을까요? 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자유롭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성공했잖아. 이제 행복해야지.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10년 전 쓴 편지가 있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아빠는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를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소식은 없습니다. 딸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매주 이 악몽을 꾸는지, 제가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제 탈북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나만 탈출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게 저를 매일 밤 괴롭힙니다.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아직도 탈출 중인지. 저는 강준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은 탈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무산 광산에서 일하는 평범한 광부였죠. 아니, 평범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무산 광산,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산입니다. 지하 800m 깊이까지 파들어간 거대한 구멍이에요.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14시간을 땅속에서 보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에 먼지가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진폐증으로 죽어갔습니다. 50살도 못 넘기고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일해야 하죠. 저는 광부였고 평생 광부로 살다가 광부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김수진과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7살이었어요.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산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도시입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20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물론 잡히는 사람도 많았어요. 2012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자였어요. 30대 남자였는데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송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총살당했습니다. 군인 5명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소리가 울렸고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거였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자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어요. 왜일까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왜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맛봤으니까요. 중국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광부였어요. 국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매일 광산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삶. 그런데 2015년 3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광산으로 갔어요. 지하 600m 갱도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 돌이 부서지는 소리,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수톤의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렸어요. 시야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무언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엄청난 무게였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돌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눌려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만 계속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산소가 얼마나 남았을까? 몇 시간? 하루? 그리고 구조대가 올까? 이 깊이까지 파고 들어올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민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도요. 아침에 나가면서 딸이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아빠, 빨리 와. 저는 대답했었죠. 응, 빨리 올게. 거짓말이 됐습니다. 신음소리가 하나씩 멈춰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을 거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는 갑자기 명료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삶,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생존했을 뿐이라는 것을, 민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민지를 이 지옥에 남겨둘 순 없어. 저는 돌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살을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밀고 또 밀었습니다. 18시간 후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들이 돌을 치우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함께 갇혔던 12명 중 살아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겠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무산에서 살면서 국경을 수없이 봤다는 것. 광산일로 국경 근처를 자주 오갔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찰. 10년을 관찰하면 1년을 관찰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고 변수가 보이고 빈틈이 보입니다. 퇴원한 날 저는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찰일지. 2015년 4월 1일. 관찰일지. 그 노트는 제 목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쓸 수는 없었어요.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북한에서는 수상한 메모 하나만으로도 보위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노트 겉표지에는 생산량 기록부라고 적었어요. 광산일과 관련된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안에는 숫자들만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온도, 날씨. 누가 봐도 광산 채굴량 기록처럼 보이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국경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4월 3일. 23도. 맑음. A 구간 715에서 732. 겉으로는 작업 기록.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랬습니다. 4월 3일. 국경 A 구간 관찰. 경비병 교대 시간 07시 15분, 소요 시간 17분. 모든 기록을 이런 식으로 암호화했습니다. 저만 해독할 수 있게요.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광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경 근처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구역이라 다들 싫어했지만 저는 원했습니다. 국경이 보이는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산 국경은 크게 3구역으로 나뉩니다. A구역. 두만강 상류. 강폭이 좁고 물이 얕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어요.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입니다. B구역. 중류. 강폭이 넓고 물이 깊습니다. 철조망은 2중이에요. 경비는 중간 정도. C구역. 하류. 강폭이 다시 좁아집니다. 철조망은 단층. 하지만 지형이 험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는 3구역을 전부 관찰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A구역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B구역 쪽으로 이동했어요. 퇴근길에는 C구역을 확인했습니다. 관찰은 멀리서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척하며 눈으로만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고요? 모든 것을요. 경비병 교대 시간, 순찰 빈도, 철조망 상태, 초소 위치, 서치라이트 각도, 궁견 배치, 강의 수심, 유속, 날씨별 시야, 계절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비병들의 행동 패턴.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A구역 초소의 박상병. 그는 매일 오전 7시 15분에 교대했습니다. 정확히 7시 15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B구역의 최병장. 그는 점심시간마다 초소를 비웠습니다. 15분 동안.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였죠. C구역의 김하사. 그는 순찰을 돌 때마다 같은 경로를 걸었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300m, 되돌아오는데 정확히 12분.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암호로. 한 달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대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장 졸린 시간이었어요. 특히 새벽 3시 전후, 교대 후 1시간쯤 지난 때, 새로 온 병사들이 막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째 저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순찰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비를 맞기 싫으니까요. 시야도 나빠지고요. 달이 없는 밤에는 서치라이트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서치라이트는 모든 곳을 비출 수 없었어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구역마다 경비 강도가 달랐습니다. A구역은 삼엄했지만 C구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어요. 지형이 험해서 탈북자가 잘 안 나오니까요. 3달째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비병들의 개인적 특성까지 파악했어요. 누가 성실한지, 누가 대충 일하는지,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누가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광산 일을 하다 보면 경비병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들끼리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또 술 먹고 근무 섰대. 김 병장 어머니가 아프대. 약값이 없어서 고민이래. 이번 달 월급 또 안 나왔대.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4달째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구역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철조망 근처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죠. 탈북 시도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철조망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50m, 30m, 20m 거의 다 갔습니다. 그때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빛이 그 사람을 비췄어요.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200m 밖에서 봤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시체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운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간절함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운에 맡기지 않겠다고,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모든 변수를 파악하겠다고. 5달째 저는 변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부 리스트업했어요. 시간대, 날씨, 달의 유무, 경비병 교대 시간, 순찰 패턴, 철조망 상태, 강의 수심 유속, 온도, 시야, 지형, 경비병 개인 특성, 계절, 요일. 처음에는 20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니 더 많아졌어요. 30개, 40개, 50개. 각 변수마다 다시 세부 변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하나만 해도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바람 강도, 온도, 습도 모두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노트에 표를 그렸습니다. 변수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각 변수가 탈북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6달째 변수가 87개가 되었습니다. 87개. 저는 그 87개 변수를 전부 외웠습니다.
종이에 적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위험했으니까요. 매일 밤 눈을 감고 되뇌었습니다. 변수 1. 시간대. 새벽 2시에서 3시가 최적. 변수 2. 경비 교대 후 경과 시간. 1시간 후가 최적. 변수 3. 날씨. 흐리거나 비 올 때 유리. 변수 4. 달. 없을수록 유리. 변수 5. 요일. 주말이 상대적으로 유리. 87개를 전부 외웠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87개 변수가 최적의 조건으로 맞아떨어지는 날은 언제일까? 확률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맞는 날은 있을 겁니다.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달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뭐가요? 밤마다 혼잣말하고 숫자 중얼거리고 자다가 깨서 뭔가 적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둘러댔습니다. 광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산량 계산을 자꾸 해야 해서 그렇다고.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의심하면 들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밤에 혼잣말하지 않았고 노트는 광산에 숨겨뒀습니다. 8달째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탈북 시도가 늘었다는 이유로 단속이 강화됐어요. 국경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저도 눈에 띄었을 겁니다. 매일 국경 쪽 작업을 자원하니까요. 어느 날 보이부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준호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 철제 책상, 형광등 하나. 창문도 없었어요. 책상 너머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그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강준호 동무 38살. 무상광산 15년 근속.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3개월간 국경 근처 작업을 계속 자원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답이었어요. 네. 그쪽 구역 작업 수당이 조금 더 높습니다. 딸 학용품을 사야 해서요. 소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위험한 구역인데도요? 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무집에서 수상한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노트요? 생산량 기록부라고 적혀 있던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숫자와 암호 같은 것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설명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 작업 메모입니다. 일일 채굴량을 기록한 거예요. 암호처럼 보이는 건 제가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제 방식대로 적은 겁니다. 소자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암호들을 훑어봤어요. A 구간 0715에서 0732. 이게 채굴량 기록입니까? 네. A는 갱도 구역 표시고 0715는 작업 시작 시간, 0732는 종료 시간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자가 한참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시죠.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마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노트가 발각될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불태웠습니다. 아니, 노트의 일부를요. 의심받을 만한 페이지들만 찢어서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87개 변수는 전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암기했어요. 9달째 저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구요? 두만강 하류. 그곳에 특별한 지점이 있었어요. 철조망과 강 사이 거리가 다른 곳보다 가까웠습니다. 보통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 50m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관찰했습니다.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철조망이 언덕을 따라 쳐져 있었고 언덕 뒤편이 강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 그 지점은 두 초소 사이 정중앙이었습니다. 왼쪽 초소에서 300m, 오른쪽 초소에서 300m. 서치라이트가 미치는 범위의 경계였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밤에 서치라이트가 그 지점을 완전히 비추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만 닿았어요. 달이 없는 밤이라면 그곳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X지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X지점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상태, 낡았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았어요.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 철사가 느슨했습니다. 강의 수심, 얕았습니다. 무릎 정도, 성인 남자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깊이였어요. 유속, 느렸습니다. 하류라서 그런지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거리, 철조망에서 강까지 50m, 강폭은 30m, 총 80m, 전력 질주하면 30초, 걸어서 2분. 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제가 X지점에서 출발한다면 초소에서 저를 발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밤이고 달이 없고 서치라이트가 희미하다면 최소 10초는 걸릴 겁니다. 발견된 후 경비병이 총을 쏘기까지 5초, 총알이 날아오는 시간 1초, 합계 16초. 저는 30초 안에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았어요. 경비병이 즉시 발견하면,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추면, 총이 명중하면 확률을 높여야 했습니다. 10달째 저는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87개 변수가 최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날, 날씨, 달, 시간, 요일, 경비병, 계절, 모든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1년치 달력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매일매일 점수를 매겼습니다. 변수가 60개 이상 맞는 날 마이너스 시도 가능. 변수가 70개 이상 맞는 날 마이너스 성공 확률 높음. 변수가 80개 이상 맞는 날 마이너스 최적. 계산 결과 1년에 80개 이상 맞는 날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5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달이 없는 밤. 기온은 영상 5도. 흐린 날씨 예상. 경비 교대는 새벽 2시. 시구역 담당 경비병은 기마사, 술을 좋아하고 대충 일하는 사람. 87개 변수 중 83개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물자가 필요했어요. 방수 가방, 밧줄, 옷, 돈.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브로커를 만나야 했어요. 남한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500달러. 광부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집에 있는 것들, 광산에서 주운 것들.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200달러를 모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광산에서 사고가 또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기계가 고장 난 거였습니다. 수리공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광산 일을 15년 하다 보니 기계 다루는 법을 조금 알았어요. 아버지가 기술자셨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기계를 고쳤습니다. 감독관이 기뻐했습니다. 포상금을 줬어요. 100달러. 그렇게 300달러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11개월째 2015년 9월 디데이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X지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철조망 상태, 강의 수심, 모든 게 제 계산대로였습니다. 경비병 패턴도 재확인했습니다. 기마사는 여전히 대충 일했어요. 순찰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날씨 예보도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 흐림. 달 없음. 완벽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아내와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제 혼자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데 셋이서 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류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먼저 혼자 가겠다고,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그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손에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아빠는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를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편지를 방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전해지길 바라며. 9월 30일. 보름 남았습니다. D-15. 보름이 길게도 짧게도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광산에 갔습니다. 일했고 집에 돌아왔고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10월 15일 뿐이었어요.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출발 시간 새벽 2시 30분. X지점 도착 새벽 3시 10분. 철조망 통과 3시 11분. 강 도착 3시 12분. 강 건너기 시작 3시 12분 30초. 중국 땅 도착 3시 13분. 총 소요 시간 43분. 43분 안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D-12.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마당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국경 경비가 강화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근 탈북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10월 중순에 특별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0월 중순, 15일도 포함됩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얼마나 강화되는지. 다음 날 일부러 국경 근처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위험했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멀리서 시구역을 관찰했습니다. 초소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평소 2명인데 4명이 있었어요. 순찰 빈도도 늘었습니다. 1시간마다 돌던 게 30분마다 돌고 있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경비가 2배로 늘면 발각될 확률도 2배. 성공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87개 변수 중 몇 개가 무효화됐습니다. 이제 70개 정도만 맞았어요. 그래도 가야 할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까? 하지만 다음 최적일은 6개월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보이부가 다시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가야 할까? 위험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70개면 충분합니다. D-10, 열흘 남았습니다. 밤에 물자를 점검했습니다. 방수 가방 준비됨. 밧줄 마이너스 준비됨. 옷 준비됨. 돈 $300.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칼. 부엌칼을 몰래 가져왔어요. 작은 것으로 철조망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것. 물론 철조망을 칼로 자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느슨한 부분을 벌릴 수는 있을 겁니다. 모든 물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근처에 숨겨뒀어요. 집에 두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D-7,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어요. 민지는 자고 있었고 아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갈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바보 아니에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밤에 자다 깨서 뭔가 중얼거리고 물건들 몰래 빼돌리고 뭔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탈북하려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먼저 가서 자리 잡을게.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올게. 1년 안에. 꼭.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와요.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요. 성공해도 당신 혼자만 살 거예요. 아니야. 나 꼭 데리러 와. 약속해.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제 가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D-5 닷새 남았습니다. 저는 X지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일부러 오후 늦게 갔어요. 해가 질 무렵 밤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초소에는 여전히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예측 가능했어요. 순찰은 30분마다 정확했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좌우로 움직였어요. X지점에는 희미하게만 닿았습니다. 철조망, 녹슨 부분이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표시해둔 곳, 거기서 통과할 겁니다. 강, 수심이 낮았습니다. 무릎 정도, 완벽했어요. 모든 게 제 계산대로였습니다. D-3, 사흘 남았습니다. 저는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사흘 후에 사라질 거라는 것을. 저녁에 민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 뭐해?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있어. 민지가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민지 많이 사랑해. 알지? 응. 나도 아빠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민지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엄마 말도 잘 듣고. 알았지? 왜? 아빠 어디 가? 아니야. 안 가. 그냥 그래야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재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마지막이니까요. D-2, 이틀 남았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산 감독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동무 10월 15일에 특별 작업이 있네. 자네가 꼭 필요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15일이요? 그래. 긴급 수리 작업이야. 자네가 지난번에 기계 잘 고쳤잖나? 이번에도 부탁하네. 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중요한 작업인데. 제발이요. 다음에 꼭 보상하겠습니다. 감독관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네. 이번만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D-1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광산에 갔습니다. 일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숨겨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X지점 근처 바위 뒤에 묻어뒀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민지만 평소처럼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서 소풍 가. 그래. 재밌겠다. 응. 김밥 싸가.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 민지를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 우리 딸. 아빠도 잘 자. 민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7살. 너무 어렸어요.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요? 새벽에. 돌아올 거예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누웠습니다. 2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43분. 제 인생이 43분 안에 결정됩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주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내였습니다. 살아요. 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D-Day. 2015년 10월 15일. 새벽 1시 30분. 새벽 1시 30분.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달이 없었어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급하게 움직이면 의심받으니까요. 혹시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1시 반 무산의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20분을 걸었습니다. 광산 방향으로. 평소 출근길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광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X지점을 향해 숨겨둔 가방이 있는 곳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산길이었어요. 어두웠지만 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수십 번 다닌 길이니까요. 새벽 2시 50분. 바위 뒤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손으로 50cm 깊이 가방이 나왔습니다. 검은 방수 가방.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밧줄 있음, 칼 있음, 돈 300달러 있음, 편지 있음, 여벌 옷 있음, 전부 있었습니다. 가방을 맸습니다. 무거웠어요. 5kg 정도.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제 시작입니다. X지점까지 500m.
10분 거리.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뭇가지에 부딪히지 않게. 200m쯤 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초소에서 경비병 4명이 보였습니다. 둘은 앉아 있었고 둘은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분. 교대 시간이 3시였으니 방금 교대한 겁니다. 새 병사들이 막 자리를 잡은 상태. 87개 변수 중 하나. 교대 직후 10분이 가장 약한 시간대. 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100m 더 갔습니다. X지점까지 200m 남았어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궁견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가 계속 짖었습니다. 제 방향을 향해. 초소에서 경비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왜 저래? 다른 경비병이 대답했습니다. 야생동물 아니겠어? 요즘 산돼지 많잖아. 그래, 확인해봐.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완전히 웅크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나무를 스쳐 지나갔어요. 20m 앞까지 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경비병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빛을 이리저리 비췄어요. 10초, 20초, 30초. 개가 짖는 걸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돌아섰습니다. 그냥 산돼지였나 봐.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2분. 계획보다 10분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저는 다시 전진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50m, 30m, 20m. X지점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3m 높이. 녹슨 철사들. 저는 마지막 나무 뒤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철조망까지 15m. 숨을 고르며 관찰했습니다. 왼쪽 초소 300m. 경비병 4명.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오른쪽 초소 300m. 불빛만 보였습니다. 경비병은 안 보였어요. 서치라이트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X지점에는 희미하게만 닿았어요. 순찰병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찰은 3시 30분 예정. 시계. 3시 18분. 순찰까지 12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밧줄을 꺼냈어요. 칼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조망까지 15m 전력 질주 5초. 철조망 통과 예상시간 30초. 강까지 50m 전력 질주 15초. 강 건너기 예상시간 1분. 총 1분 50초. 발각되면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87개 변수를 분석했고 매일 관찰했고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3시 20분.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초소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봐. 뭔데? 저기 뭔가 있어. 손전등 불빛이 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 왼쪽 50m쯤 떨어진 곳. 거기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양쪽 초소에서 경비병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손전등들이 그 사람을 향해 집중됐어요. 멈춰. 거기 멈춰. 그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을 향해 제 왼쪽 방향으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다 4명 전부. X지점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빠르게. 경비병들이 저쪽에 집중된 지금 X지점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 하지만 곧 지원 병력이 올 겁니다. 총소리를 들었으니까요. 5분, 아니 3분 안에 와야 합니다. 지금 가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경비병들이 흥분 상태입니다. 더 예민할 거예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가느냐, 포기하느냐. 87개 변수 중 많은 것들이 무효화됐습니다. 이건 계산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X지점이 비어 있다는 건 계산에 없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3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간다. 가방을 다시 맸습니다. 밧줄을 쥐었어요.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15m. 전력 질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5초 후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사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꺼내 느슨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표시해둔 곳. 아래쪽 3번째 철사. 칼을 넣어 벌렸습니다. 힘을 줬어요. 철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더 힘을 줬습니다. 손에 힘을 전부 실었어요. 철사가 더 벌어졌습니다. 30cm 정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비좁았습니다. 철사가 옷을 찢었어요. 피부를 긁었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밀었어요. 상체가 통과했습니다. 하체를 밀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또 있어. 거기 또 있어.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밀었습니다. 하체가 철조망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강을 향해 50m.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 총소리. 총알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탕. 탕. 2발 더. 돌에 총알이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앞쪽 3m 지점.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일직선으로 뛰면 맞기 쉽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30m 남았습니다. 탕, 탕, 탕. 연발로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었어요. 움직이는 표적. 200m 거리. 명중시키기 어렵습니다. 87개 변수 중 하나. 밤의 시야 불량이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20m.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10m.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5m. 탕. 뭔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웠어요. 총알이 스친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0m. 강에 도착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어요. 10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87개 변수 중 하나. 수심은 무릎까지. 제 계산대로였어요. 걸었습니다. 강물을 헤치며 유속이 있었습니다. 제 몸을 밀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으로 들어갔어. 쏴, 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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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알들이 물에 떨어졌습니다.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앞, 제 뒤, 제 옆.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물보라가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강 중앙으로 15m 왔습니다. 중간쯤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돌이었어요. 이끼 낀 돌.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다시 걸었습니다. 20m. 물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허벅지까지 왔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릎까지라고 계산했는데 아마 최근에 비가 왔나 봅니다. 수위가 올랐어요. 87개 변수 중 계산이 어긋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명중률은 떨어졌어요. 25m. 반 이상 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어요. 중국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강변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10m 남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물이 다시 얕아졌습니다. 무릎까지 5m. 거의 다 왔습니다. 탕. 마지막 총소리. 총알이 제 옆물에 떨어졌습니다. 1m요. 3m.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강바닥이 아니라 흙. 2m. 물에서 나왔습니다. 1m.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어요. 아직도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11개월 준비, 87개 변수 분석, 매일의 관찰,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5분? 10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방수 가방이었어요. 안은 괜찮았습니다. 돈 안전, 편지 안전, 옷 젖었지만 괜찮음.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총알이 스친 곳,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깊지 않았어요. 스친 것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강변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무전기로 연락하는 소리. 탈북자 발견. 강 건넜음. 중국 쪽으로 갔음. 중국 공안에 연락할 겁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뛸 수는 없었어요. 너무 지쳐서
30분을 걸었습니다. 숲이 깊어졌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어요. 더 이상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는 저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동사할 수 있었어요. 가방에서 여벌 옷을 꺼냈습니다. 마른 옷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어요. 다 입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 집을 나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자고 있겠죠. 아빠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아내는 깨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기다려줘.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국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준비할 때 중국 지도를 보지 못했어요. 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남쪽으로 가면 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쪽. 결국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면 되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먼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국경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저는 별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을 찾았어요. 남쪽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어요. 새벽 5시 30분. 저는 작은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숨어야 했습니다. 근처에 헛간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집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집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왔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밤새 뛰고 걷고 강을 건넜으니까요. 눈이 감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헛간 집더미 속에 누워 있었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거의 9시간을 잔 겁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관찰, 북한에서 11개월 동안 했던 것, 87개 변수를 찾아낸 그 방법, 중국에서도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패턴을 알아야 했어요. 공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운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헛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생존을 위한 변수들, 먼저 위험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변수 1, 공안, 중국 경찰,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 변수 2, 밀고자, 탈북자 신고하면 돈을 받는 사람들. 변수 3, 브로커, 도와주지만 사기꾼도 많음. 변수 4, 조선족, 도와줄 수도 신고할 수도 있음. 다음은 생존 요소. 변수 5, 은신처, 낮에 숨을 곳. 변수 6, 식량, 어디서 구할 것인가. 변수 7, 물, 어디서 마실 것인가. 변수 8, 이동 경로, 남쪽으로 가는 길. 변수 9, 브로커 접촉,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계속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20개 변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건 이론뿐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밤이 되자 헛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을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관찰하고 분석한 뒤 움직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을 주변을 돌았습니다. 숨어서, 멀리서, 무엇을 봤냐고요? 모든 것을요. 마을 구조, 집들의 배치, 도로, 골목, 불 켜진 집과 꺼진 집, 사람들의 움직임, 누가 언제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공안 차량,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개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짖는지, 첫날 밤 6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머릿속에 기록했어요. 종이에 적을 수 없으니까요. 공안 차량은 하루 3번 지나갔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10시. 규칙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밭으로 갔어요. 저녁 7시쯤 돌아왔습니다. 골목마다 개가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11마리. 밤에 더 많이 짖었어요.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마을 동쪽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조선족 집들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생활 패턴인지, 그중 한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간판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저녁에 특히 많이 왔어요. 들어갔다가 30분쯤 후에 나갔습니다. 뭔가 거래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일까? 아니면 다른 곳? 더 관찰했습니다. 밤 11시쯤 누군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걸어갔어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200m 뒤에서 그는 30분을 걸었어요. 다른 마을 근처까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가방을 건넸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 2층 건물이 브로커 연결 지점이라고. 하지만 바로 가면 안 됐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신고당할 수도 있었고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낮에 물과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을 우물을 발견했어요. 새벽 4시쯤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떠갔습니다. 밭에서 감자를 캤습니다. 5개, 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2층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사흘 동안 관찰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총 27명, 조선족 약 15명, 중국인 약 10명, 탈북자로 보이는 사람 2명. 탈북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낡은 옷, 여인 얼굴, 주변을 지나치게 많이 살핌. 그들은 모두 저녁 늦게 왔습니다. 10시 이후 사람이 적을 때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 집이 진짜 브로커 연결처일 확률 85%, 함정일 확률 10%, 단순 민가일 확률 5%, 85%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넷째 날 저는 접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밖에서 주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여자가 집 앞에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요. 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선말로 도와주세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일주일 전에 강 건넜어요. 남한으로 가고 싶어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사흘 동안 관찰했어요. 이 집이 브로커 연결처라는 거 알아요. 도와주시면 돈 드릴 수 있어요. 여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얼마 있어요? 300달러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해요. 남한까지 가려면 최소 1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럼 일부만 드릴게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연결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선불이에요.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막혔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을 하겠어요. 여기서 돈 벌 때까지.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 무슨 일? 뭐든지요. 농사일, 막노동, 뭐든 하겠어요. 여자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이야기나 해봅시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무산이요. 혼자 왔어요? 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북한에 있어요. 나중에 데려올 거예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대부분 못 데려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한테 걸리면 우리도 끝이에요. 둘째, 내가 시키는 일만 해요. 딴짓하면 내보내요. 셋째, 700달러 모을 때까지 일해요. 그럼 브로커 연결해 줄게요. 700달러. 얼마나 걸릴까요? 여자가 계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일당 10달러. 바깥 빼면 5달러 남아요. 700달러면 140일. 5달쯤 걸릴 거예요. 5달. 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켜줄게요. 오늘은 쉬세요. 2층에 방 하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경고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도망가면 공안한테 신고할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5달. 그동안 일하고 돈 모으고 남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지와 수진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20년 전 북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박순이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옷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지하실에 재봉틀 10대가 있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옷감을 나르고 재단하고 포장하는 것.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공안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지하실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무상광산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이가 35달러를 줬어요. 일당 5달러 곱하기 7일. 저는 그 돈을 방수 가방에 넣어 숨겨뒀습니다. 335달러. 700달러까지 365달러 남았어요. 계산했습니다. 73일 더 일해야 합니다. 2주째 다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지하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영숙. 평양에서 왔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얼마나 모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는 벌써 3개월째예요. 500달러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녀는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에 500달러면 한 달에 거의 170달러를 모은 겁니다. 일당 5달러로는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그녀의 행동 패턴, 말투, 표정. 일주일 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밀고자였습니다. 박순이가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신고하는 역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영숙이 박순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30분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돈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함께 일하던 다른 탈북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박순이가 말했어요. 도망갔어. 공안한테 신고했어. 저는 알았습니다. 김영숙이 밀고 한 거라고. 그 후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김영숙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85달러가 됐습니다. 215달러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안이 왔습니다. 단속이었어요. 박순이가 급하게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공안이 왔어. 숨어. 지하실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방이었어요. 저와 김영숙 그리고 다른 탈북자 2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4명이 웅크리고 앉아야 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집을 수색하는 소리. 신고 들어왔어. 여기 탈북자 숨겨준다고. 박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 그럼 확인 좀 해야겠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공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봉틀들을 확인했어요. 옷가지들을 뒤졌습니다. 저희가 숨은 벽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영숙이 움직였어요. 손을 들어 벽을 두드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를 보내려는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김영숙이 저를 노려봤어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몸무게를 실어 그녀를 눌렀어요. 소리 못 내게. 다른 탈북자 2명이 눈치챘습니다. 그들도 김영숙을 붙잡았어요. 위에서 공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신고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죠. 5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들이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 박순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도 돼요. 갔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숙이 제게 소리쳤어요. 왜 날 막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신고하려 했잖아요. 박순이가 김영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이가 김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김영숙이 항변했습니다. 순이 언니. 나는 언니 위해서. 나가라고. 김영숙이 쫓겨났습니다. 박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관찰했어요. 3주 동안. 그 사람 행동 패턴이 이상했어요. 박순이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날 이후
박순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당을 7달러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700달러 채워서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총 3개월 반. 드디어 700달러가 됐습니다. 박순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브로커 만나요. 준비하세요. 다음 날 저녁 남자 한 명이 왔습니다. 40대 중반 무표정한 얼굴. 박순희가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최 선생이에요. 남한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최 선생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700달러 있어? 저는 돈을 꺼냈습니다. 전부. 최 선생이 세어봤어요. 정확히 700달러. 좋아. 내일 새벽 출발해. 트럭 타고 남쪽으로 갈 거야. 라오스까지.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끝이야. 얼마나 걸려요? 2주. 운 좋으면 10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이 경고했습니다. 중간에 검문 있어. 걸리면 나도 몰라. 알아서 도망쳐. 돈은 안 돌려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박순희가 물었습니다. 가족 정말 데리러 올 거예요? 네. 꼭요. 박순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나도 가족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왜 안 왔어요? 못 왔어요.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핑계는 많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를 것 같아요. 당신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안 포기해요. 다음 날 새벽 4시 최 선생의 트럭이 왔습니다. 짐칸에 저를 포함해 5명이 탔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문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앉았습니다. 민지와 수진이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트럭은 10일을 달렸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계속 갔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5명이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은 하루에 한 번, 밥은 이틀에 한 번. 버티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검문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짐 확인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이 밖에서 대답했어요. 옷 실은 거예요. 확인하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트럭 뒤쪽으로. 저희는 박스들 사이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어요. 덮개가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칸을 훑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덮개가 다시 닫혔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두 한숨을 내쉬었어요. 10일째,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최 선생이 덮개를 열었어요. 라오스야. 여기서 내려. 밖은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뿐이었어요. 밀림이었습니다. 5명이 내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옆에 있던 30대 여자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최수진이에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강준호예요. 다른 3명도 소개했어요. 모두 20, 30대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100킬로. 걸어서 4일 걸려. 밀림 통과해야 해. 누군가 물었습니다. 같이 안 가요? 최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너희끼리 가.
저쪽으로 계속 걸으면 태국이야. 거기서 경찰한테 난민 신청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선생은 트럭에 다시 올라탔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5명만 남았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없었지만 별을 봤어요. 남쪽 방향을 확인하며 갔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한 명이 낙오했습니다. 20대 남자였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나머지 넷이서 계속 갔습니다. 셋째 날 최수진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였어요. 걷다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최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열이 너무 나요.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40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밀림에는 모기가 많았어요. 물렸던 겁니다. 다른 2명이 말했습니다. 두고 가야 해요. 안 그럼 우리도 못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떠요. 그럼 형님이 업고 가요? 불가능해요. 저는 최수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봤어요. 포기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없겠습니다. 다른 2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요? 100km 남았어요. 저는 최수진을 업었습니다. 가방도 맸어요. 무거웠습니다. 2사람 무게.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산광산에서 15년 일한 체력이 있었으니까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1시간을 갔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속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관찰, 북한에서 했던 것, 중국에서 했던 것, 밀림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수를 찾았어요. 변수 1, 물. 어디에 물이 있나? 변수 2, 길. 어느 길이 더 평탄한가? 변수 3, 휴식처. 어디서 쉴 수 있나? 변수 4, 위험. 어디가 안전한가? 관찰하며 걸었습니다. 30분 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이끼가 많은 쪽. 그쪽에 물이 있을 확률이 높았어요.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최수진에게도 먹였습니다. 계속 관찰했습니다. 동물 발자국이 보였어요. 작은 발자국들, 사슴이나 노루 같은 것. 그 동물들은 평탄한 길로 다닐 겁니다.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발자국을 따랐습니다. 과연 길이 수월했습니다. 저는 계속 변수를 찾았습니다. 바람 방향 동쪽에서 불어옴. 그럼 서쪽이 바람막이. 쉴 때 서쪽으로. 해각도 남쪽 방향 정확히 파악 가능. 나무 종류 이 나무는 독이 없음. 열매 먹을 수 있음. 하나하나 계산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날 밤 쉴 곳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 바람이 안 들어오고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곳. 최수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저는 열매를 찾아 먹였습니다. 물도 먹였어요. 다른 2명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태국까지 아직 멀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5일 더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루트는 더 빠를 겁니다. 3일이면 도착해요. 정말요? 네. 동물 발자국 따라가면 최단거리예요. 그리고 물도 찾을 수 있고 쉴 곳도 있어요. 제 말만 믿고 따라오세요.
두 명이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최수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업고 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최수진 나이가 민지 또래였습니다. 30대 초반. 딸이 있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먼저 나와서 가족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버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최수진이 깨어났습니다. 잠깐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버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딸도 당신 나이예요. 못 버립니다. 최수진이 울었습니다. 제발, 저 때문에 형님도 죽어요. 안 죽어요. 계산했어요. 내일 모레 태국 도착해요. 최수진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더. 사흘째 아침.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두 명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철조망. 국경이었습니다. 태국 국경. 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최수진을 업고 철조망으로 갔어요. 태국 쪽에서 군인이 보였습니다.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군인이 달려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태국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난민이에요. 군인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차가 왔습니다. 저희를 태웠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수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최수진이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잘 데려왔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수진을 만났습니다. 병실에서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버텨줘서 살았어요. 2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 준비됐어요. 한국 갈 수 있어요. 2015년 11월 3일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보였습니다. 6시간 후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죠? 국가정보원입니다. 같이 가시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서울 시내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층 조사실이었습니다. 회색 벽, 긴 테이블, 의자 6개.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어요. 조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 2, 50대 남자 1명. 50대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입니다. 탈북 과정 확인해야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3월 광산 사고. 결심. 관찰 시작. 11개월 준비. 87개 변수 분석. 10월 15일 탈북.
중국 3개월 반, 20개 변수 추가, 라오스 밀림, 태국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이 중간에 멈추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87개 변수라고 했죠? 그게 뭔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로 갔어요. 설명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수 1, 시간대 새벽 2시에서 4시 최적. 변수 2, 교대 후 경과 시간 1시간 후 최적. 변수 3, 날씨 흐림 또는 비. 변수 4, 달 없을수록 유리. 변수 5, 요일 주말 유리. 계속 적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조사관들이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50개, 60개, 70개.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변수 82, 강수심 계절별 변화. 변수 83, 유속 상류하류 차이. 변수 84, 철조망 녹상태 20년 이상 경과. 변수 85, 서치라이트 사각지대 X지점. 변수 86, 경비병 개인 특성 근무 태도. 변수 87, 순찰 패턴 30분 주기. 다 적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글자로 가득 찼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 입을 벌리고 화이트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걸 전부 혼자 만들었다고요? 네. 11개월 동안 매일 관찰했습니다. 40대 조사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이걸로 탈북했다는 겁니까? 네. 87개 변수 중 83개가 10월 15일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 14년째 이 일하는데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김 팀장이 화이트보드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 무슨 일 하셨어요? 북한에서. 광부였습니다. 광부? 네. 15년 동안 무산광산에서 일했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부가 이런 걸 믿기지 않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조사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어요. 변수 분석 기반 탈북. 처음입니다. 조사는 3일 더 계속됐습니다. 모든 걸 확인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끝났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교육시설.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웠어요. 언어, 문화, 제도. 2016년 2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또 공장. 하지만 괜찮았어요. 북한과는 달랐으니까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절반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가족을 데려올 돈. 1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빼낼 수 있는지 견적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 턱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계속 모았습니다. 2년, 3년, 5년. 2021년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어요. 브로커들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 2시 47분.
저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똑같은 악몽. 철조망, 총소리, 궁견. 10년이 지났는데도 책상 위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10년 전 쓴 편지. 수진아, 민지야. 아빠는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를 데리고 올게. 아직 못 지켰습니다. 민지는 이제 17살입니다. 제가 탈북했을 때 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수진이는 48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사람들이 물어요. 왜 아직도 탈북 중이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탈북은 혼자 강을 건너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 온 사람을 데려올 때까지 저의 탈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87개 변수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 코로나, 북한 봉쇄,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들. 그래도 저는 준비합니다. 매일 돈을 모으고 브로커를 찾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계산이 맞아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저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는 데리러.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탈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그리고 저의 탈북은 계속됩니다.